그러니까 막 말도 토하고 싸고 사람도 다 이제 그 지치고 이런 코스를 밟아서 연경을 갑니다. 근데 연암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폭우 때문에 못 가고 있다. 그러면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죠. 호기심의 제왕이니까 중국 문명의 진수를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장하고 있으면 거기 그 집의 안주인하고 어떻게든 만나서 그 여성들의 패션과 장신구를 낱낱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온돌 그리고 수레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주막도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얼마나 정갈하게 살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연경을 갈 때까지 산해관도 있고 중국에 우리가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과 유적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연암이 여기까지 가면서 얻은 결론, 청나라 문명의 진수는 버려진 똥부스러기와 깨어진 기와조각이 있다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명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중국에 갔다 오면 다 만리장성을 봤다, 자금성을 봤다, 또 유화를 봤다.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상사들이 하는 거고 중사들은 내가 이제 이때 청나라를 떼놈의 나라라고 했거든요. 떼놈의 나라에 볼 게 뭐가 있냐. 내가 10만 군대를 끌고 가서 무찔러야겠다. 이런 식의 허풍을 했는데 자기는 최하위의 선비라서 이 역설이죠. 그러면서 청나라 문명의 진수는 버려진 똥부스러기와 깨진 기와조각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러면 말이 계속 거리에다가 말똥을 누죠. 그러면 그거를 삼태기를 가지고 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다지고 새로 만들어서 돈대를 구축하거나 하여튼 이제 이렇게 벽을 만들거나 담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무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와조각을 이제 기와집이니까 많이 버려지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정원을 꾸미는데 그 정원 안에 정말 영롱한 무늬들이 형성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청나라 문명의 진수다. 왜?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하고 지금 우리는 정말 버리는 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 일반 백성이 자기 삶을 정말로 존중한다는 걸 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가난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근데 되게 가난해지면 우리가 슬렁가라고 하는 게 쓰레기통이 되죠. 다 버리는 겁니다. 제멋대로 사는 거. 이러면 불행한 건데 이 민중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살림을 위해 쓰는 걸 재활용하는 걸 보고 이거는 통치를 정말로 태평성세로 하고 있구나. 그거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여행 속에서 삶의 근본적인 코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겉으로 화려하고 중국이 자랑하는 거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거기는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연암이 새로 구성한 여행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착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끝나거든요. 다른 여행지는. 근데 이제 여기에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황제가 열하에 있었던 거예요. 열하는 아주 유명한 피서지예요. 거기가 아주 볼거리도 많고 이 동북부의 변방에 있는데 황제들이 많이 거기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엄청난 규모의 그 호수를 만들어 놨어요. 어마어마해서 저는 지금 한 5-6번 가도록 다 돌지를 못했어요. 배를 타고도 한 반나절을 이렇게 돌아야 할 정도로 큰 인공호수.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티베트 불교를 또 스승으로 섬겨갖고 티벳의 법왕들을 위한 사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또 볼만합니다. 그 티벳 수도인 라싸에 있는 겨울궁전을 그 비슷하게 옮겨놓고 또 티벳 법왕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또 그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또 작은 사원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을 해놔서 이 열하가 이 황제들의 그러니까 여름 피서지로 이제 이름을 날리면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가리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이쪽 넘어 저쪽 만리장성을 간다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연암이 갔을 때 하필 황제가 조선의 선비들을 이 사절단을 열하로 당장 불러들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암은 뭐 별로 공무가 없으니까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그 중국의 선비들을 만나서 이제 뭔가 고담 줄론을 하고 새로운 문명과 글쓰기 이런 걸 이제 받아서 가서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유람 스케줄을 다 짜놨는데 어느 날 밤, 막 그 객관이 막 이제 막 물 끓듯이 끓는 거예요. 꼭 황제의 명령은 밤에 오더라고요. 그 무협지에서도. 자다가 다 깬 거죠. 이게 무슨 난리가 났나. 그랬더니 황제가 이렇게 불편해하면 천지가 진동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요. 거기에 온 선비들이 열하에서 그 베이징까지가 보통 말을 타면 일주일 걸리는데 득달같이 달려온 거예요. 자기 이제 목이 잘린다. 그리고 당장 짐 싸서 떠나라고 막 들들 볶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못 가니까 인원을 줄여서 가는데 연암이 그 여행에 합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동북부 장성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 여행도 정말 멋있는데 연경에서 열하까지를 무박 나흘로 갑니다. 예, 이거는 뭐 해병대도 이렇게 훈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리에서 장꼬대를 하는데 서로 말이 돼요, 막. 장꼬대. 그래가지고 강도 범람하고 그걸 넘어가니까 그 유명한 일야구도하기가 여기서 탄생하죠.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넜다. 이거는 지금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뭐 명문장 중에 명문장인데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너고 지금 이 지경이면 지금 뭐 생사가 오락가락 하죠, 사실. 잠깐 정신 놓치면 죽는 건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야 도를 깨달았다 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체력이 좋다. 이거는 정신이 받쳐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이런 상황이면 그리고 뭐고 도구 뭐고 일단 살고 보자 이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안 들 거고 그래서 상황이 끝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사실. 내가 뭘 겪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정신을 딱 들고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대공입니다. 이게 바로 프리랜서의 대공이죠. 예.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체력을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널 때 깜깜하면 소리만 들리니까 이 소리가 사람들에게 공포를 준다. 근데 이 소리가